오늘은 출양파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방송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를 공개하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공개적인 방송을 하는 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출양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지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핵심적인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를 망설일 만큼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를 활용하면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고 증시가 대세 하락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로 인한 조정이 마무리되고 대세 상승을 하기 전에 증시가 바닥임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지표가 있을까요? 정말 존재한다면 주식 투자자에게는 가히 절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양파의 방송을 자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양파는 과장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도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양파는 국내 종목에서는 유일하게 HLB를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출양파 구독자 또한 HLB 주주들이 많은 편입니다. HLB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금일부터 HLB와 연계되는 시황과 차트, 그리고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주식의 기초를 쉽고 효율적으로 배우는 출양파 주식 특강을 시리즈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하지만 주식 경험치가 충분한 분들이 들으셔도 될 만큼 유익하고 수준 높은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첫 시간으로 HLB와 금리라는 타이틀을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 HLB 같은 제약 바이오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HLB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팬데믹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세상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노코박스가 하루빨리 희망 고문을 끝내고 최소한의 소명이라도 완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대표적인 백신 수혜주인 모더나의 차트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넘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신주의 황태자인 모더나의 주가는 백신 기대감과 실적에 따른 상승분을 리오프닝과 함께 거의 대부분 반납하며 이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나노코박스는 기대감으로만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출양파는 HLB 관련 방송을 간혹 하면서도 나노코박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행정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출양파는 과거 중국에서 10여 년 동안 적지 않은 규모로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과 베트남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통용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돈만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없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정부에서 막아서는 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낙후된 행정 시스템을 방증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승인이 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나노코박스를 매개로 한 대상승은 쉽지 않을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승인이 확정되어 끝물의 목이라도 살짝 축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만 출양파는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2월 21일 단기 파동을 기대하고 넥스트사이언스를 추천하였는데 본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오늘 4일 만에 1차 목표가를 터치하였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시황이 기본이지만 차트에 대한 조회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훌륭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사이언스의 17% 수익을 비롯하여 오늘은 출양파 추천 종목에서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너무 장기적인 낙관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특히 LB 같은 제약바이오주에는
금리 인상이 왜 더 치명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경제 지표의 3인방이라고 하면 금리와 유가, 그리고 환율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금리는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준금리와 중립금리는 금리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은 증시의 대세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세 하락을 예측하는 지표로는 장단기 금리 역전과 중립금리만 알고 있어도 90%는 이해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지표이자 개념입니다. 특히 중립금리만 제대로 추정하거나 제대로 추정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세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립금리는 주식 투자자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절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립금리는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되는데 아쉽게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중립금리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금융인들조차 중립금리와 기준금리의 상관관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립금리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지루하고 복잡할 수 있으니 마지막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우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LB 같은 제약바이오주나 성장주에 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려면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투자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예금이자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이긴 하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자금으로 다양한 투자와 생산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며 경제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이는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번에는 가계와 개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와 개인들은 쉽게 대출을 받게 되거나 이미 받은 대출 이자가 내려갑니다. 대출을 받거나 이자 지출의 감소로 인해서 개인들은 수중에 여유 현금이 생깁니다. 개인들의 주머니가 두툼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소비만큼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은 배당을 하거나 잉여 현금으로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만약 금리가 인상된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미래의 호재와 악재를 미리 끌어와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은 금리 변화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 증시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해도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증시는 쇼크를 받아서 드러눕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만 했는데 왜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을까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투자 상품의 이자가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외화의 이탈은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시즌에 바이오주가 특히나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이오주는 모든 섹터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지만 미래 가능성을 보고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면 미래의 가능성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의 현실은 당장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은 제약바이오주에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두에서 언급했었던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절대적인 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중립금리라는 개념입니다. 중립금리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므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만약 중립금리를 넘어선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인버스에 몰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만큼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가 아니었나요? 오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출양파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것일 테니 끝까지 집중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립금리는 경제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을 뿐더러 금리 관련 서적에도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자 지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하면서 왜 시장 참여자들이 잘 모르거나 외면을 하고 있을까요? 중립금리란 물가 상승이나 물가 하락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중립금리는 기준금리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는 하지만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도 중립금리를 분석하여 추정만 가능할 뿐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가변적인 수치를 공표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립금리라는 용어 자체가 시중에서 잘 쓰이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중립금리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중립금리라는 것이 실제 활용되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고 효율성에 의문이 있음에도 연준이 이런 개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를 언급할 때 타당한 논리로 문제 제기를 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중립금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 추정된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유용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생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앞으로는 중립금리가 기준금리를 언급할 때 빠져서는 안 될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금융이나 금리 관련 서적에서 중립금리를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출양파가 서재에 있는 금융과 금리 관련 책을 살펴봤는데 금융을 포괄적으로 다룬 서적에서는 중립금리를 언급한 경우가 아예 없었습니다. 금리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적을 한정해서 20권 정도를 살펴봤는데 겨우 2권에서만 중립금리를 간단히만 언급할 정도로 금리 관련 서적을 집필하는 전문가들조차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중립금리는 참고사항일 뿐 실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테일러가 제시해서 통화정책의 기본 모델이 된 테일러 준칙이라는 개념을 1993년부터 사용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중립금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중립금리를 분석해서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립금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는 가변적인 추정 수치를 중앙은행에서 공표하는 자체가 부담과 모순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테일러 준칙에 앞서 중립금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과열인지 침체인지 판단하려면 잠재 성장률과 비교해야 하듯이 기준금리가 완화적인지 긴축적인지 보려면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이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평가하는 증거로 기준금리와 중립금리 간의 차이를 활용한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세계 금융계의 수장들은 중립금리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국 달라스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18년 기고를 통해서 중립금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립금리를 판단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많은 연구원들은 중립금리를 추정하려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추정치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통화 스탠스가 완화적이거나 긴축적인지에 대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기금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면 통화정책이 제한적이고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달라스 연은 총재의 이와 같은 발언 외에도 이제는 중립금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연준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립금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는 것만 기억하셔도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될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거의 숙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를 상회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은 급박하게 우하향하며 변동성 또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핵심 인사가 갑작스럽게 기준금리와 비교해서 중립금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증시는 급등하거나 급락하였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경우가 여러분들의 시야에 포착된다면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반등을 줄 때까지 인버스로 갈아타거나 반대로 다른 자산을 전부 주식에 쏟아 부어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일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국내 투자 전문가들조차 소수만 인지하고 있는 특급 정보에 해당됩니다. 출양파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어 특별히 공개하는 것이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중립금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서 중립금리는 공개된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내부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제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출양파처럼 금융에 대해 정보력과 통찰이 풍부한 조력자를 옆에 두는 것이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검색을 해서 연준의 중립금리를 유추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립금리를 유추할 수 있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형광색을 친 부분의 기사를 읽어보면 마켓워치는 미 연준이 중립금리를 2.5% 수준으로 보는 것과 달리 카시카리 총재의 중립금리 추정치가 더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켓워치라는 기관이 판단하기에 미 연준은 중립금리를 2.5%로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카시카리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추정치는 연준의 추정치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연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는 2.5%라는 것이고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추정하는 중립금리는 그보다 조금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중립금리를 유추하시고 나서 연준의 기준금리와 비교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중립금리와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고 대세 하락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와 비교해서 중립금리를 언급했을 때 증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8년 S&P의 차트입니다. 좌측의 파란색 화살표 자리에서 연준 의장은 중립금리 관련 뜬금없는 발언을 합니다. 기사를 통해서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으로도 넘어설 수 있지만 아마도 현재는 중립금리에서 먼 거리에 있다고 말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와 괴리가 있다. 그러니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금리를 그냥 올리겠다고 발언했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급격하게 하락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립금리를 딱 집어서 기준으로 정했고 중립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보니 일반적인 금리 인상 발언보다 충격파가 훨씬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와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2018년 S&P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우측의 빨간색 화살표 자리에서 연준 의장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발언을 합니다. 위원회가 추정한 중립금리 하단에 이미 도달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이날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날이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은 이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기에 앞서 투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 틈을 노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대거 회수하였고 이내 역사적인 반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악재 해소나 마찬가지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논리로 인해서 언제나 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언론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중을 받들어서 금리 인상이라는 공포심을 극도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날이기는 하지만 연준 의장 발언의 진위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쯤은 아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 발언을 하고 나서 시작된 반등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 끊임없는 상승 랠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식 투자에 있어 너무나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셔도 될 정도로 중요한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출양파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라 공개를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출양파의 구독자가 많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으로 공개하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많아진다면 비공개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영상이 공개되어 있을 때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안내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출양파는 2월 8일부터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수익금은 일부 운영자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국내외 유료 시황 정보를 구독하여 고급 정보를 취득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을 시작하게 되면서 멤버십 전에 추천했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분석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짜맞춘 듯한 정교한 매매 타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손실을 거의 보지 않는 매매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본 영상의 끝에 해당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영상을 시청하시고 출양파의 매매 내역에 대한 검증을 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출양파의 매매 스킬에 확신이 생기고 출양파와 동행을 하시게 된다면 어려운 장에서도 의미 있는 투자 성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손실을 보지 않는 매매 방법이 있다면 정말 쇼킹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결과가 미래에 100% 통용되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